2번 문제로 가볼까요? 2번 문제는 갑이 을병정무기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소를 제기했다. 사건이 세등치예요. 1억 원 대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연대부 증인이 막 병정무기까지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등치는 매도했고, 그래서 대금을 받고자 하는 거고, 토지를.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치는 건물을 임차했는데 지금 뭔가 이유 때문에 이제 반환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무는 변호사 A를 기는 변호사 B를 선임해 소송을 수행했다 라는 거죠. 복잡하네. 갑이 청구한 게 1억 원 대여금, 그 다음에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거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에 따라서 매매대금 청구를 했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서 임대 목적물 반환 청구를 3개 했는데, 이 경우에는 병정무기가 걸려들고, 그 다음에 요 건은 을만이 있어요. 요 건도 을만이 지금 상대방이네요. 그런 상태에서 또 무가 변호사 A를 선임했어요. 기는 변호사 B를 선임했네요. 근데 A에게는 상소 제기의 수권이 있어요. 소송대리인의 권한에 대해서 상소 제기함에 있어서는 특별수권이 지금 있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고, 상대방이 제기한 상소에 대해서 응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가 조금 논란이 있는 거죠. 그 교과서 읽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B에게는 상소 제기 수권이 없네요. 상소 제기의 수권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됐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판결이 지금 내려진 걸 보니까 복잡하네요.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다 갚아라 뭐 하고, 연대부 증인 연대까지 해서 갚아라라고 됐고, 그 다음에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청구가 아니라 반대쪽이네요. 자, 여기가 매매대금 청구가 아니라 오히려 소유권 매수인 입장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네요. 아까 내가 잠깐 착각했네요. 매매대금 청구를 했을 때는 매도인의 입장이었으면 매매대금 청구인데, 지금 보니까 이전 등기 청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 대금을 자기는 치렀는데 이전 등기를 안 해준다 해서 소송을 냈다가 이것 받아들여졌죠. 그 다음에 임대차가 종료돼서 그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종료에 의해서 목적물 반환 청구를 했는데, 여기 뭐가 하나 걸려드냐면 보증금이 아마 5천만 원 정도가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래서 보면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이 있으니까 이 경우에 실제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문제 나가는 거 많이 봐요. 다른 측면에서 단순이행 청구를 했을 때 만약 거기가 보증금을 감안하지 않고 목적물 반환 청구를 했는데 결국 피고 측이 그런 보증금 나 돌려줄 때까지 이런 식으로 동시이행 항변을 해버리니까 여기 상환이행 판결이 내려지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천만 원과 상환으로 그 건물을 인도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다른 각도에서 쟁점은 단순히 이행 청구를 했을 때 이 동시이행 항변이 나오고 동시이행 항변이 이유가 있을 때 상환이행 판결을 하는 게 처분권주에 관련해서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쟁점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원고의 청구를 만약에 고지고대로 하려면 뭐예요? 동시이행 항변이 나왔다면 원고 청구를 받아줄 수 없으니까 청구를 기각해야 되는데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보다는 상환이행 판결을 해주는 게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취지에서 처분권주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문제가 각각 나오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질문은 이런 정도 나왔는데 누가 이제 억울하다라고 해서 항소를 하냐면 을 측이 일판결에 대해서 을만이 대여금 청구 부분은 항소하지 않았어요. 대여금 청구 부분은 항소하지 않고 건물 인도 청구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부분만 다투면서 항소했어요. 그러니까 을은 요거는 안 다투고 요거에 대해서 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을만이 대여금 청구 부분은 항소하지 않고 건물 인도 청구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만 다투면서 했다. 그래서 항소심 법원은 을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을이 상고하면서 대여금 청구 부분은 항소하지 않았고 건물 인도 청구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부분만 다투면서 항소했다. 이렇게 되네요. 응? 문제가. 자, 이렇게 해서 갑이 이 부분은 상환이행 판결이 나왔으니까 완벽하게 승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비용은 5분에서 1은 원고에 뭐 이런 정도로 부담시켰네요. 100% 거의 원고가 이기긴 이겼는데 5천만 원 상한 부분이 걸려 있으니까 조금 그 정도에서는 패소한 것처럼 이제 소송 비용이 부담이 됐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을만이 항소했어요. 을만이 항소하면 이 을의 항소 때문에 병정무기도 같이 항소심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을의 항소에 대해서 아까 1번에서도 조금 나왔듯이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한편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이런 상소심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대해서 제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을만이 항소했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경우에 있어서 독립의 원칙이 작동을 하니까 병정무기 부분은 일단 항소한 상황에서 탈락을 해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있어서 을의 항소로 인해서 병정무기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각각 독립의 원칙이니까 그게 상소 불가분의 원칙을 제압을 해버리면서 독립의 원칙이 작동을 하니까 을의 항소가 있었음에도 병정무기 부분은 일단 항소가 없는 상태로 확정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한편 을의 항소 때문에 요 세 개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요 세 개는 요 부분이 항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까 문제를 명확하기 위해서 다시 보세요. 1심 판결에서 을만이 대여금 청구 부분은 항소하지 않고 건물 인도 청구와 소유권 이전 등 청구만 다투면서 항소했다. 이렇게도 문제가 지금 주어졌는데 원래 문제는 을만이 항소했는데 대여금 청구는 다투지 아니하고 건물 인도 청구와 소유권 이전 청구 부분만 다투었다. 이런데 지금 뭐냐면 객관적 병합에 있어서 요거는 또 객관적 갑과 을 부분만 생각해 보세요. 갑과 을 부분. 객관적 병합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만 상소가 있어도 한쪽 부분만 상소가 있어도 다른 부분까지 다
불가분으로 다른 부분도 불가분으로 이렇게 끌려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 청구를 세 등치로 해서 1, 2, 3이 다 끌려 올라가는데 실제 항소하지 않은 1은 끌려 올라가긴 했지만 실제 항소심의 심판 대상은 이제 되지 않고 2심만 되는 거예요. 같이 불가분으로 끌려 올라가서 2심은 되는데 실제 심리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제 어느 단계에서 같이 끌려는 올라갔는데 어느 단계에서 그거는 운명이 끝나냐면 항소심의 판결 선고시에서 끝나요. 거기에는 사실은 논란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시가 2배 뱉기 때문에 항소심의 변론 종결,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판결 선고인데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어요. 그렇지만 판례는 판결 선고시예요. 판결 선고시. 그래서 실제 항소하지 않았던, 다투지 않았던 1번 부분은 어디서 이제 운명을 다하냐면 항소심 판결 선고시에 다해요. 됐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상고는 뭐만 상고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상고심은 이번 상고는 건물 인도 청구 부분만 다투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고는 이제 또 어디만 갖고 이제 상고했냐면 건물 인도 청구니까 요 3번만 갖고 상고를 했어요. 그렇더라도 역시 이제 2번이 같이 끌려 올라가요. 2번이 끌려 올라가는데 2번은 어디서 확정이 돼요? 이제 상고심 판결 선고. 2번은 상고심 판결 선고. 요 경우는 변론 종결시라는 입장이 있긴 있지만 항소의 경우에 판례는 판결 선고시로 본다. 그 학설 등의 쟁점에 대해서 자세히 써놓은 거는 내 연습책 어디에 그런 문제가 한번 등장하냐면 연습책 10-3에 등장하는 문제를 내가 한번 내준 바가 있는데 그 항소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끌려 올라갔던 그 부분이 과연 언제 그럼 확정되느냐 라는 부분에서 항소심 변론 종결 시설도 있고 지금 판례 입장인 항소심 판결 선고 시설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판결 선고시 입장에 판례만 내가 약식 해설에 다뤄놨는데 보면 이 경우에 대여금 청구는 항소심 판결 선고시에 분리 확정된다. 이 판례가 요 판결 선고시가 포인트예요. 요 경우에 변론 종결시가 아니라 판결 선고시.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부분 및 건물 인도 청구는 이제 실제 상고하지 않았던 다투지 않았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상고심 판결 선고시에 그다음에 건물 인도 청구는 이제 상고심 판결 선고시에 역시 이제 그건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죠. 상고한 이후에서는. 그래서 거기까지가 지금 하나의 쟁점이 있는 거고 피고 병은 어떻게 되느냐. 통상 공동소송의 규율이 적용되는 관계에서는 66조 독립의 원칙이 작동하니까 이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죠. 병의 경우는 같이 을의 항소 때문에 끌려 올라가지는 않고 병은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죠. 병은 그대로 확정.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에 있을 때는 공동소송인 간에 일부의 항소가 있더라도 다른 공동소송인은 관계없이 그대로 확정이 되죠. 예컨대 통상의 공동소송이 아니고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든지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관계라든지 하면 같이 끌려 올라가죠. 그건 독립의 원칙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 등에 있어서 67조 조문
따라서도 그렇기도 하고 합의락정이 또는 모순 없는 판결이 내려지기 위해서 같이 끌려 올라가서 심리가 되고 심지어 분리변경금지 원칙이 수정되는 상황까지도 치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경우는 보증관계에 있어서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니까 독립의 원칙이 작동하고 불가분의 원칙이 작동하는 것은 아니죠. 되겠어요? 상소 불가분의 원칙. 그러니까 병은 그대로 확정이 된다. 그 다음에 사망한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 뭐 사례니까 좀 엉성한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그닥닥 죽었네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도 죽고 무도 죽고 기도 죽었는데 정은 잘 날짜를 보면 언제 죽었냐면 날짜를 잘 봐야 돼요. 정은 2012년 3월 31일 사망했어요. 근데 이 소재기가 2012년 4월 1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질문의 첫째 줄 보면 2012년 4월 1일 날, 그 다음에 사망은 그럼 2012년 3월 31일 날 했어요. 그럼 재소 전에 사망했는데 만연히 사망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낸 경우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하나 쟁점은 당사자를 상소인으로 변경하느냐, 뭐 표시 정정하느냐, 뭐 이런 쟁점이 이제 도사리고 있는데, 이건 그것을 질문하는 건 아니고 그대로 판결로까지 가버렸네요. 그러면 사망자 명의로 내려진 판결은 무효이다, 당연 무효이다, 이것을 물어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준비해서 공부하는 건 뭐예요? 재소 전에 사망했음에도 만연히 사망자 명의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사자 명의 소송의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 경우는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판례 입장에 의한다면 표시 정정으로 해줬어야 된다, 뭐 등등으로 이제 그런 우리가 쟁점을 항상 공부하는데, 그 과정이 어찌됐건 못한 채 판결로까지 갔으면 그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무효이다, 이걸 보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에 대해서는 당연 무효인 판결이다, 뭐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냐니까 정의 상속인한테 효력이 생길 수가 없다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효력이 생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무의 경우는 재소 후에 그 다음에 변론 종결이 의미 있게 숫자로 날짜로 주어졌네요. 날짜로 숫자로 의미 있게 주어진 걸 잘 포착을 해야 돼요. 질문에서 2012년 10월 5일 변론 종결인데 재소 후 변론 종결 전에 사망을 했네요. 그런데 무의 경우는 소송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상소지기 수권이 있으니까 절차가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재소 전에 사망했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당사자 변경을 시키느냐, 뭐 표시 정정의 실무 상태도에 의해서 처리하느냐 등등이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소송 계속된 이후에 사망했을 때는 233조에 의해서 절차가 중단되는데, 소송 대리인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238조에 보면 소송 대리인이 있을 때는 중단의 예외로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송 절차가 233조에 중단되는데 238조까지 가서 보면 이 조문 233조의 중단이고 그 예외 238조까지 표현을 해줘야겠네요. 조문 표현을 238조에 소송 대리인이 있을 때는. 그럼 소송 대리인이 있을 때는 왜 중단 예외로 하냐면 또 94조인가 5조에 가서 보면 소송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본인의 사망으로 절차가 중단되느냐 부분에 연결되는 게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아요. 95조인가요? 95조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으니까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굳이 절차를 중단시킬 필요 없다. 그래서 95조 238조까지 아울러서 써줘야겠네요. 95조 238조까지. 그런데 상소제기 수권이 있으면 언제까지 이게 괜찮냐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신급 대리를 생각한다면 변호사 때문에 절차가 중단 안 돼도 되는데, 변호사의 대리권이 어디서는 끝나요? 신급 대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상소제기 수권이 있으면 어디까지 가서 끝나냐면 상소기간 만료시까지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 대해서는 지금 수건이 있는 거고 상소제기에 수건이 있으니까 상소제기기간 만료시까지 가는 거고, 기에 대해서는 상소제기에 수건이 없으니까 어디서 중단되냐면 판결 정본이 송달된 시점에서, 신급대리 원칙상 판결 정본이 송달돼서 그 신급이 마무리되는 송달된 시점에서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게 되고 이제 절차는 중단돼요. 그러면 상소제기 기간이 도가하는 상태가 되더라도 중단됐으니까 판결이 기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못하고,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니까 그 기의 상속인한테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오히려 무에 대해서는 이제 상소 제기 기간 만료시까지 중단되지 않고 이제 그 뒤에 결국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제기 기간 만료 시에는 이제 그 사이는 진행한 거니까, 기간이 진행한 거니까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이 되면서 무 다시 1이라는 상속인한테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 그 다음에 소송 대리인이 등장하고, 그래서 복잡할 수 있는데 분석해냈는지 모르겠네. 분석이 됐어요?